고금소총과 야담. 세 딸과 양아들. 옛날에 한 사람이 딸 삼형제를 뒀습니다.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을 뒀는데 그걸 애지중지 잘 키워 혼기가 차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맏딸 보내고 둘째 딸 보내고 막내딸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천석군 만석군 소리는 못 들어도 제법 먹고 살만했던지 딸들을 다 번듯하게 갖추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 마나님이 덜컥 먼저 가버리네요. 영감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 쓸쓸해서 살 수가 있나요? 양아들을 하나 들였죠.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단 말이죠. 그렇게 양아들 들인 걸 키워 장가 보내서 양며느리 보고 그러고는 살림을 죄다 양아들 내외한테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집간 딸들이 끙끙 앓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양아들한테로 가고 저희들한테는 자갈밭 한 떼기도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배가 슬슬 아프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내치고 재산을 좀 빼앗아 볼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맏딸이 먼저 찾아가서 아버님,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랍니까? 어찌 딸네 집에는 한 번도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한번 다녀가십시오. 하고 잔뜩 졸라놨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 듣기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늙음하게 혼자 되어 적적하게 지내고 있는 차에 딸 자식이 와서 청하니 안 갈 수가 있나요? 갔습니다. 맏딸네 집에를 턱 가니까 이건 뭐 임금 대접이 안 부러웠습니다. 끼니마다 진수성찬에다가 옷도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딸 사위가 번갈아 드나들며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부채질을 해준다. 세상에 그런 대접이 없거든요. 참말로 입안에 혀처럼 나긋나긋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러니 이 영감이 그만 마음이 푹 쏠려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게 이틀, 사흘 이렇게 내리 한 달을 묵었습니다. 야, 내가 딸 자식 한 번 잘 뒀구나.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진작 딸네 집에나 오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흡족해서 한 달을 묵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 양아들네 집에 가볼까나 하고 나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묵고 싶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남의 집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묵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걸 뿌리치고 막 맏딸네 집을 나서는데 언제 저희들끼리 기별을 주고받았는지 둘째 딸이 왔습니다. 둘째 딸이 와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가자고 조르네요. 아버님, 둘째 딸은 자식도 아니랍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이러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둘째 딸도 맏딸 하는 것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게 잘해주더랍니다. 진수성찬이 끼니마다 나오고 좋은 옷이 사흘도리로 나오는 거죠. 게다가 딸 사위가 번갈아 드나들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심심하지는 않으시냐 이러며 임금 부럽지 않게 대접이 극진하거든요. 이 영감이 거기서 또 잔뜩 기분이 좋아서 한 달을 묵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하니 이번에는 막내딸이 문간에서 붙잡네요. 저희들끼리 기별을 다 해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언니들 집에만 있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저희 집에도 한번 들르셔야죠. 이러고 졸라대니 안 갈 수가 있나요? 따라갔지요. 막내딸도 언니들과 똑같이 잘했습니다. 입안에 든 혀같이 잘해주더란 말이죠. 영감이 거기서 또 한 달 묵고 이제는 정말 양아들네 집에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니까 또 맏딸이 찾아와서 저희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양아들한테 가시면 어디 이만큼 편할 것 같으세요? 거기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 집에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둘째네 가시고 또 막내네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영감이 가만히 들어보니 귀가 솔깃하거든요. 양아들네 집에 가야 그네외 일하는데 멀쩡한 몸으로 구경만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쇠죽을 끓이든지 마당을 쓸든지 해야 할 텐데 그보다는 딸네 집에 돌아다니면서 잘 얻어먹고 편히 쉬면 좀 좋아요. 그래서 또 맏딸을 따라갔습니다. 맏딸네 집에 가서 한 달 묵고 나니 또 둘째 딸이 와서 모셔가겠죠. 둘째 딸네 집에서 한 달 묵고 나니 막내가 와서 모셔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감이 아주 딸네 집에를 번갈아 돌아다니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다 잘해주니까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얼추 1년이 지났는데 양아들 둔 것이 자꾸 뉘우쳐지거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아들을 들이지 말걸. 내가 낳은 자식이 옳은 자식이지 그까짓 피도 안 섞인 자식이 다 무엇이야. 생각할수록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딸 자식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논마직이라도 떼줘야 할 텐데 그놈의 양아들이 거치적거리네. 생각다 못해 양아들한테 갔습니다. 내 잠깐 잘못 생각해서 너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 아무래도 나는 딸한테 몸을 의탁해야겠으니 그만 인연을 끊어야겠다. 오늘로 너희 내외는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아, 이렇게 야박한 말이 어디 있나요? 양아들이 듣기에 얼마나 야속하겠나요? 그래도 양아들 내외는 섭섭한 기색도 없이 아버님이 정 그러시다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냈으니까 그 뭐 비렁뱅이나 다를 게 있나요? 입을 보따리 싸 짊어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거죠. 이놈의 영감은 그제야 옳다구나 하고 집문서 논문서 할 것 없이 재산을 있는 대로 뚝딱 갈라서 세 딸한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맏딸이 친정아버지 대하는 품이 하루아침에 싹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임금 대접하듯이 극진했는데 이건 뭐 종일 있어도 내외간에 얼굴 한번 들이미는 법이 없었습니다. 진수성찬도 싹 사라지고 나물밥에 된장 한 접시 주는데 그것도 날이 갈수록 양이 적어졌습니다. 아, 이놈의 것 안 되겠다 하고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둘째도 똑같았습니다. 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을 지어주더니 이번에는 옷이 헤어져 너덜너덜해져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막내네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아버지 대하는 건지 이웃집 개를 대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거든요. 하, 이거 이런 변이 있나요? 뒤늦게 뉘우쳐봤자 소용도 없고 영감이 그만 역정도 나고 서글프기도 해서 에이, 까짓건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 얻어먹으랴. 하고서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 있는 것 툭닥대서 다 나눠줬으니 뭐가 있어요. 집도 절도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됐잖아요.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거죠. 그렇게 거지꼴이 되어서 흘러흘러 다니다 보니 한 1년이나 지났나 봅니다.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웬 안악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더랍니다. 마침 목이 잔뜩 마른 참이라 물 한 바가지를 청해 마셨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그 자리에서 꿀꺽꿀꺽 마시고 빈 바가지를 돌려주는데 그 안악이 그 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아이고, 아버님이 여기에 웬일이세요? 하고 반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양며느리더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쫓아낸 양며느리를 거기서 만났어요. 아, 반가운 것보다도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냥 멈칫멈칫 내빼니까 며느리가 뒤따라오면서 저희 집으로 가자고 자꾸 권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갔습니다. 비렁뱅이 처지에 밥이나 한술 얻어먹으려면 염치가 있으나 없으나 모르는 집보다는 아는 집이 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참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로 들어가더랍니다. 양아들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판이니 집인들 번듯하게 지어놓고 살까요? 그게 다 이놈의 영감이 지은 죄죠. 어쨌거나 방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공손하게 절을 하는데 절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아랫목에 어린애를 하나 뉘어놨더랍니다. 그 사이에 자식을 하나 낳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혀만 끌끌 차고 있으니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더니 술상을 깔끔하게 봐가지고 들어오더랍니다. 아버님, 잠깐 이 술 한 잔 드시고 계십시오. 곧 진지상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그만 깜빡 취했습니다. 밤낮 보리밥덩이나 빌어먹던 속에 술 몇 잔 들어가니 취할 것 아니겠어요. 취해서 픽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아랫목에 뉘어놓은 어린애를 깔고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깔고 쓰러진 거예요. 아기가 어른 몸에 깔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아, 이놈의 영감이 아기를 죽여놨네요. 며느리가 그걸 보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오니까 마침 일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거지꼴이 된 시아버지를 만난 일이며 집에 모셔다가 술대접을 했더니 아기를 깔고 쓰러져서 아기가 죽은 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일은 내외 심정이 오죽하겠나요? 양아들 며느리로 들어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거지꼴이 돼가지고 온 것을 대접하노라고 했더니 아기까지 죽여놨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누구든지 양아버지고 뭐고 원수같이 보일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내외 의논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깨나셨소. 웬걸요? 아직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걸요?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면 무척 상심하실 터이니 아버지 모르게 아이를 갖다 묻읍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는 아기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기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서 아기를 막 묻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꿈틀꿈틀하더니 응애하고 운단 말이에요. 숨이 막혀서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기를 도로 꺼내서 안고 보니 아기 묻으려고 팠던 구덩이 속에 뭐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더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금덩어리였습니다. 금덩어리가 하나 둘도 아니고 아주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죄다 파내어 짊어지고 내려와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무꾼과 호랑이.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한 총각 나무꾼이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 소원이 몽고하니 참 한 색시 얻어서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 허방다리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호랑이지만 가만히 두면 죽게 생겼으니 좀 불쌍해요. 곧 기다란 나무작대기를 가져다가 사다리를 놔줬습니다. 호랑이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어떤 얘기에는 일껏 호랑이를 살려줬더니 잡아먹으려고 한다지만 여기서는 안 그래요. 이 호랑이는 대뜸 입을 넙죽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니까 호랑이도 말을 잘하거든요. 살려줘서 고맙슈. 그래, 소원이 뭐유? 소원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있나요? 나 같은 노총각이야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잠을 자다 보니 무엇이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나가봤더니 글쎄 웬 사람 하나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고운 처녀였습니다. 호랑이가 총각 장가 보내주려고 처녀를 물어다 놓은 게죠. 처녀는 호랑이한테 물려 오느라고 놀라서 까무러쳤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다 먹이고 했더니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 처녀는 서울 정승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저녁에 달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온 거래요.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나랑 삽시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래야지요. 그래서 둘이 혼인을 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에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총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산골을 떠나본 적이 없는 데다가 서울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전에 호랑이 구해줬던 곳에 가서 호랑아, 호랑아. 하고 부르니까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데 길을 몰라서 갈 수가 없구나. 나 좀 도와다오. 그 말을 듣고 호랑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당나귀 가죽을 한 장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당장 저작거리에 나가 당나귀 가죽을 한 장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자기 머리에 씌워달래요. 씌워줬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당나귀가 됐습니다. 늙은 당나귀로 변해서 이힝 하고 오는 거예요. 그놈을 끌고 집에 와서 아내를 태우고 자기도 탔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냅다 달리는데 빠르기가 마치 번개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먹은 당나귀지만은 속은 호랑이니까 그 걸음이 좀 빠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당나귀를 타고 사흘을 갔습니다. 정승 집에 턱 들어가니 참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서 왔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승이 그만 심통이 났습니다. 사위라고 온 것이 볼품도 없는 산골 무지렁이 나무꾼이 왔으니 마음에 안 찬 게죠. 그래 정승이 사위 쫓아내려고 꾀를 냈습니다. 너 나하고 장기를 두자. 만약에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영을 어찌 거역해요. 걱정 끝에 다른 사람들 몰래 호랑이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파리를 한 마리 잡아오라 해서 잡아다 줬더니 그걸 또 머리에 얹어달래요.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파리가 됐습니다. 조그마한 파리로 변해서 포르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매 속에 넣어달래요. 파리를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장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파리가 장기판 위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나무꾼 둘 차례가 되면 한 군데 딱 앉는 거예요. 파리 앉는 자리를 따라가며 장기를 뒀습니다. 그랬더니 뭐 할 것도 없었습니다. 세 판을 뒀는데 세 판 다 이겨버렸습니다. 정승이 장기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내기를 걸었습니다. 너 나하고 말타기 경주를 하자. 나를 이기면 사위 삼겠지만 지면 당장 쫓아낼 테다. 정승한테는 좋은 말이 있지만 나무꾼한테는 말도 소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또 남몰래 호랑이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가죽을 한 장 구해오라 했습니다. 말가죽을 구해오니까 또 그걸 머리에 씌워달래요. 씌워줬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번에 말이 됐습니다. 비루먹은 말로 변해서 이힝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타고 가래요. 그 말을 타고 경주를 하러 갔죠. 그런데 뭐 해볼 것도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껍데기는 비루먹은 말이지만은 속은 호랑이니까 그 걸음이 좀 빠르겠어요. 호랑이하고 말하고 경주를 한 꼴이니 말이에요. 아주 쉽게 이겼지요. 두 번이나 내기에서 진정승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네 이놈, 산골 나무꾼 주제에 좋은 말을 타다니 분수를 모르는군. 하고서 그 말을 빼앗아서 자기가 탔습니다. 타고서 이랴 호통을 치며 채찍질을 하거든요. 호랑이가 채찍으로 얻어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마구 날뛰지요. 그 서슬에 정승이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호랑이 타고 집에 돌아와서 그 뒤로도 오래오래 잘 살았더랍니다. 산신령이 준 피리. 옛날에 남의 집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부잣집 꼴머슴으로 들어가 죽자 사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인 집에는 딸 셋이 있었는데 맏딸과 둘째 딸은 심보가 고약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심술 부리기와 구박하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상냥하고 인정이 많아서 뭐든 잘해줬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높이 7자나 되는 커다란 지게를 내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날마다 나무를 해 오되 이 지게에 가득 채워 오너라. 이러네요. 지게를 져보니 여느 지게 3곱절은 되겠어요. 이런데 나무를 가득 채우려면 먼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야 되겠거든요.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서는데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먼저 맏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큰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어림없다. 내가 그리도 한가하다더냐? 하는 수 없이 둘째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둘째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어림없다. 내가 내 종이라도 된다더냐? 하는 수 없이 막내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그러고 말고요. 만난 것으로 싸주지요. 이렇게 해서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웬 허연 노인이 앉아 있다가 손짓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지금 몹시 시장하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게나. 예, 제게 마침 점심 도시락이 있으니 이걸 드시지요.
총각은 망설이지도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아, 저야 아직 젊으니까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노인은 늙은 몸으로 배고픈 걸 어찌 견디나 싶거든요. 그래서 총각은 그날 점심을 굶고 나무를 했습니다. 배고픈 걸 참고 나무 한 집 나에서 큰 지게에 가득 채워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지게에 싣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길가에 웬 사람이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좀 달라네요. 이번에는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총각은 선뜻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저야 어른이니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아이는 어린 몸으로 얼마나 고생할까 싶거든요.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가다가 또 길가에 앉아서 먹을 것을 청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아이 배 나낙이었습니다. 총각은 이번에도 군말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저야 기운이 팔팔하니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안악은 혼몸도 아닌데 굶어서야 쓰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무를 하러 가기만 하면 누군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달라내요. 만나는 사람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하루는 병든 할머니, 하루는 지친 나그네, 하루는 눈먼 거지.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이니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느라고 날마다 점심을 굶고 일을 했습니다. 이러고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첫날 만났던 허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대나무 피리를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니라. 그동안 먹을 것을 청할 때마다 선뜻 내준 내 마음씨가 갸륵하여 이 피리를 주겠노라. 잘 간직했다가 위급할 때 쓰도록 해라. 이러거든요. 깨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웬 대나무 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품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 뒤에도 막내딸은 총각이 일 나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총각은 그게 고마워서 막내딸 방에는 군불도 더 많이 떼주고 산에서 새알이라도 주우면 막내딸에게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정이 담뿍 들어서 서로 참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맏딸 둘째 딸이 이 눈치를 알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죄가 됐거든요. 집주인이 노해서 머슴 총각을 끌어내다 묶어놓고 마구 야단을 했습니다. 내 이놈, 천한 모슴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봤더냐? 너 같은 놈을 살려둘 수 없다. 죽이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이때 품속에 넣어둔 피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산신령님이 피리를 주면서 위급할 때 쓰라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얼른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피리를 불었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불었더니 점점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막내딸이 달려와 총각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중으로 둥실둥실 떠올라갔습니다. 둘은 새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 어디론가 멀리 사라졌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금강산 기슭에 가서 움막을 짓고 깨가 쏟아지게 잘 산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옛날 어느 곳에 홀시어머니가 외동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둘이 사이가 참 나빴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미운 데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기축 둥근 것도 밉다더니 딱 그 꼴이에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어른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냥 원수 중에 상원수였습니다. 그러니 둘이 만났다 하면 힐끔힐끔 실쭉셀쭉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시어머니가 나들이라도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면 아이 어머님, 저녁에 오시겠다더니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데 그래, 이거 사. 내가 일찍 들어오니 꼴 보기 싫지? 시어머니가 짐짓 어깃장을 놓고 그러면 며느리도 지지 않지요. 아이 참, 어머님도 무슨 애먼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애먼 소리라니. 너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버르장머린 어디서 배웠니? 말대꾸라니요. 억지 말씀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것이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내 친정에선 어른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기어오르라고 가르치디. 왜 애꿎은 친정은 들추고 그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래, 밉다 미워.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사,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제가 왜 나가요? 제가 제 집을 두고 어딜 나가요? 얼씨구, 이게 왜 내 집이냐? 내 집이지. 저것이 이제는 아주 집까지 빼앗으려 드네. 이렇게 시끌벅적 싸움이 벌어지니 이게 참 어디 예산 일인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러고 오순도순 사근사근 잘도 지냈는데 어쩌다 그만 한 번 사이가 틀어지더니 내처 베베 꼬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정화수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저 못된 며느린지 개떡인지 범에게 물려가든 도적에게 잡혀가든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저 사나운 시어머니 명줄까지 길어지면 그 등살에 내 명대로 못 살 테니 하루빨리 저승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해댔단 말입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이 집에 동량을 왔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방자지라는 걸 엿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뒷곁에서 정화수 떠다 놓고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빌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스님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한테 가서 은근히 수작을 걸었습니다. 소승이 보아하니 늙은 보살님은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못된 며느리를 내치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며느리를 만나면 반드시 앞니를 보이십시오. 앞니를 1000번만 보이면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렇다마다요. 그 다음에는 며느리한테 가서 또 수작을 걸었습니다. 소승이 보아하니 젊은 보살님은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나쁜 시어머니 저 세상으로 보내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만나면 반드시 정수리를 보이십시오. 정수리를 1000번만 보이면 시어머니는 잠자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렇다마다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한테 방자질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희하고 입을 벌려 웃는 거죠. 앞니를 보이자니 입을 희 안 벌릴 수가 있나요? 그것도 1000번씩이나요. 만나기만 하면 희, 눈만 마주치면 희, 이래도 희, 저래도 희. 며느리만 보면 희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우습기도 하고 가짱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웃으면 웃었지 성낼 일은 아니거든요.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시어머니가 슬슬 귀여워도 보였습니다.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한테 방자질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까딱하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거죠. 정수리를 보이자니 절을 까딱 안 할 수 있나요? 그것도 1000번씩이나요. 만나기만 하면 까딱, 눈만 마주치면 까딱, 이래도 까딱, 저래도 까딱. 시어머니만 보면 까딱하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겸연쩍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고마우면 고마웠지 기분 상할 일은 아니거든요.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며느리가 슬슬 곱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석 달 지난 뒤에는 둘이 그만 정이 담뿍 들어서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러고 오순도순 사근사근 잘도 지내게 됐답니다. 배운 사위와 못 배운 사위.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사꾼 총각이 살았습니다. 살다가 나이 차서 장가를 갔는데 가보니 위로 두 동서가 다 글을 잘했습니다. 글을 많이 알아서 걸핏하면 문자를 쓴다 어쩐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들끼리만 그러고 말면 좋겠는데 은근히 남의 비위를 슬슬 거스르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들 글 좀 잘한다고 막내 동서를 은근히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 눈꼴이 좀 시게 생겼단 말씀이에요. 한 번은 장인 생일날이 돼서 처가에 갔습니다. 세 사위가 한자리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는데 그러다가 맞사위 둘째 사위가 주거니 받거니 요상한 수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우리 삼동서가 시를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떤가? 야,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아주 막내 동서 욕보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는 거지 뭐예요. 아, 저희들이야 글을 많이 배웠으니 시 한 수 짓는 것 좀 누워 떡 먹기겠지만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온 사람이 무슨 수로 시를 지어요. 죽었다 깨도 못 짓지요. 기가 죽어 슬슬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두 동서는 벌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문 글자로 시를 읊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차례가 돌아오면 더 거북해지겠다 싶어 막내 사위가 그만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두면 좀 좋아요. 아, 자네는 어딜 그리 급히 가나? 설마 뒷간에 가서 한 수 지어 오려는 건 아닐 테지? 이러고 낄낄 웃으면서 무안을 주니 이게 참 쥐구멍을 찾을 노릇이거든요. 그렇게 무안을 당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얼마 안 있어 장모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가려고 채비를 하니까 아내가 말렸습니다.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요. 이번엔 나 혼자 갔다 올 테니. 아, 나도 어엿한 자식인데 가야지. 갔다가 또 지난번처럼 무안이나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오? 이번에는 당하고 가만히 안 있을 테니 두고 봐요. 이렇게 해서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전에처럼 세 사위가 한자리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맞사위 둘째 사위가 또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우리 삼동서가 시를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떤가? 야,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러고 나서 시를 읊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문 글자로 줄줄 시를 읊는데 이번에는 막내 사위가 자리를 안 뜨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사위가 시를 다 읊고 둘째 사위가 시를 다 읊을 때까지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두 동서가 재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자네 차례일세. 어서 읊어보게. 설마 이제 와서 못한다는 말은 안 할 테지? 그제야 막내가 입을 떼는데 시를 읊는 게 아니라 두 동서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형님들은 글을 그만큼 많이 배웠으니 모르는 자는 없겠소구려? 그 말을 듣고 두 동서가 발끈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싱거운 소리를 하는군. 모르는 글자가 있을 게 뭔가? 그 대답을 기다려 막내 사위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맞춰보시오. 비 오는 날 논두렁으로 종갈에 끌고 가는 자가 무슨 자요? 비 오는 날 논두렁으로 종갈에 끌고 가는 자. 그런 글자는 당최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여태 책을 몇십 권 읽었어도 그런 글자는 못 봤단 말이에요. 두 동서가 그만 입이 꽉 막혀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 참, 형님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글을 읽었다고 하시오? 그거야 노님자 아니오?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님자가 비 오는 날 논두렁으로 종가래를 끌고 가지 누가 끌고 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맞춰보시오. 참깨밭 가장자리로 우뚝우뚝 솟은 자는 무슨 자요? 참깨 밭가장자리로 우뚝우뚝 솟은 자. 그런 자를 알게 뭐예요? 도무지 들어봤어야죠. 이번에도 말문이 꽉 막혀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있는 판이에요. 아이 참, 형님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시를 쓴다고 하시오? 그거야 피마자 아니오? 피마자가 키가 크니까 참깨 밭 가장자리로 우뚝우뚝 솟지 딴 게 솟을 게 뭐 있어요. 이번에도 두 동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돼서 코만 벌름벌름하고 있지 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맞춰보시오. 다리 사이로 이웃집 강아지 지나다니는 자는 무슨 자요? 다리 사이로 이웃집 강아지 지나다니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도 두 동서는 할 말이 없어서 서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형님들은 모르는 자도 많소구려. 그거야 울바자 아니오? 이웃집 강아지가 울바자 밑으로 지나다니지 어디로 지나다녀요. 다 옳은 말이니까 대꾸할 말도 없지 뭐예요.
이렇게 해서 글 못 배운 막내 사위가 글 많이 배운 두 사위한테 받은 서름을 고스란히 돌려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살마기 돌담. 옛날 어느 곳에 어떤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찌어찌 공을 들여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말 그대로 불면 꺼질세라 쥐면 터질세라 하고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가진 정성으로 나이 10살 먹도록 키워놨더니 이게 당최 약골이었습니다. 고개 넘어 감기 왔다는 소문만 나도 재채기부터 하고 삽작 밖에 두어 걸음만 나갔다 와도 골골 앓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시사철 골골 앓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내외는 슬아의 자식이 없을 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야 그저 바라는 게 자식 하나 얻을 일뿐이었지만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란 말이에요. 행여 비를 맞고 감기 들라, 바람 쐬고 병들라, 당최 마음을 못 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 집에 과객이 하나 찾아들었습니다. 과객이 찾아오면 마땅히 반갑게 맞아들여 대접해야 할 일이지만은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밤낮 꼴골 앓으니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행여 과객이 묻혀 들어온 바깥바람 때문에 병이 날까 두려워서 그런 거죠. 죄송한 말씀이오나 딴 데 가서 하룻밤 유하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시오? 이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딴 일은 없으나 아들 녀석 병치레가 끊일 날 없어 그럽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묵어야겠소. 과객이 하는 말을 들으니 병깨나 볼 줄 아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맞아들여 대접을 잘하고 나서 아들의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자고 하더랍니다. 얼른 보였지요. 과객이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그동안 어떻게 키웠으며 어떻게 크더냐고 꼬치꼬치 묻겠죠. 그래서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내력을 소상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객이 대뜸 집 밖에 나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참을 빙빙 돌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집 밖에 살이 끼어 생긴 병이니 살을 막지 않고는 아드님 목숨이 1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거든요. 1년을 기약할 수 없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외가 바짝 매달려 제발 살을 막을 방도를 일러달라고 부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댁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살이 끼었으니 돌담을 헐고 새로 쌓되 이 일은 반드시 병자가 손수해야 합니다. 돌 하나라도 남의 손이 닿으면 효험이 없을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과객이 떠난 뒤에 내외는 아들을 시켜 돌담을 헐게 했습니다. 밤낮 꼴골 앓는 놈한테 그 힘든 일을 시키자니 뼈가 다 녹는 것 같지만 별 수가 있나요? 살을 막으려면 그것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을 시켰지요. 아들놈은 비칠비칠하면서도 제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니 이를 악물고 돌담을 허는데 워낙 기운이 없어서 첫날에는 겨우 돌멩이 5-6개밖에 못 헐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힘이 붙는 것 같더란 말이죠. 둘째 날에는 여남은 개를 헐고 셋째 날에는 20 남은 개를 헐어내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밥도 한 끼에 겨우 한술 먹던 놈이 한열을 지나 돌담 한 귀퉁이가 허물어질 때쯤 돼서는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웠죠. 살마기가 과연 효험이 있긴 있구나. 내외가 지켜보니 그 얼마나 좋아요. 돌담이 차차 허물어질수록 아들놈 기운도 살아나고 밥그릇도 잘 주니까 말이에요. 이러고로 한두어 달 지나 돌담을 다 헐어낼 때쯤 돼서는 아들놈 병이 거지반 다 나았습니다. 한 서너 달 지나 새로 돌담을 다 쌓고 나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짱해졌습니다. 온몸에 살도 피둥피둥 오르고 기운도 제법 실해져서 이만하면 어디에 내놔도 내 아들이야 할 만하거든요. 살마기 돌담을 새로 다 쌓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살마기 방도를 가르쳐준 과객이 다시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워요.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님께서는 어찌 그리 살을 잘 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건 제가 좀 허풍을 떤 것뿐입니다. 이댁 아드님이 워낙 일을 안 하고 커서 병골이 된 듯하여
일을 좀 시키면 나을까 하고 그랬지요. 살은 무슨 살이겠습니까?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병도 안 생기는 거죠. 일 안 하고 놀면 무슨 병이든 꼭 생긴다니까요. 닭값과 모이값.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땅을 많이 가지고서 가난한 농사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면 반 넘어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도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한 해 가을에는 농사꾼들이 부자 영감네 집 앞마당에서 콩타작을 했습니다. 다른 집은 마당이 좁아서 타작하기에 힘이 드니까 마당이 넓은 부자 영감네 집에서 타작을 한 거죠. 도리깨로 콩을 두드려 콩껍질을 벗기는데 마침 마당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아리가 아장거리며 놀고 있다가 앞불싸 그만 한 농사꾼의 도리깨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농사꾼이야 실수로 그런 거지만 참 안 된 일이죠. 어쨌거나 욕심쟁이 영감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우리 병아리가 죽었으니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게. 그야 당연히 물어드려야지요. 그래, 얼마면 되겠습니까? 10단량은 받아야겠네. 뭐라고요? 조그마한 병아리 값으로 10단량을 내라고요? 저게 지금은 조그마한 병아리지만 내년 봄에는 큰 닭이 될 터이니 큰 닭 값으로 10단량을 받아야겠네. 농사꾼이 영감 말을 듣고 보니 그만 기가 탁 막혔습니다. 조망만한 병아리 값으로 한두 냥이면 너끈할 것을, 내년 봄에 큰 닭이 될 것을 미리 셈 놓아가지고 큰 닭 한 마리 사고도 남을 돈을 달라니 기가 막히지 안 막혀요. 이건 억지로 남의 돈을 빼앗으려는 수작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놓으라고 하고 못 내놓겠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그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병아리를 죽여놓고도 그 값을 안 물겠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망만한 병아리 값으로 10단량을 내놓으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해바치니 잠자코 듣고 있던 원님이 부자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웬 병아리 값이 그렇게나 비싼가? 우리 병아리는 여느 가난뱅이네 병아리하고는 달라서 날마다 좁쌀을 한 홉씩이나 먹여 키우니 내년 봄이면 거의만큼이나 큰 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큰 닭 값을 받아야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고서 무릎을 탁 치더니 듣고 본즉 영감 말이 100번 옳으니 농사꾼은 당장 10단량을 물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농사꾼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원님의 판결이니 어쩔 수 있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10단량을 영감에게 줬습니다. 영감은 돈을 받고 금세 입이 해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원님이 영감더러 또 물었습니다. 병아리에게 날마다 좁쌀 한 홉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많은 좁쌀을 먹이겠는가? 그야 줄 잡아도 한 섬가옷은 되겠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더니 또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영감은 병아리가 죽어서 좁쌀 한 섬가옥 값을 번 셈이 아닌가?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사꾼 덕이니 그 값으로 10단량을 농사꾼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니 별수가 있나요? 영감은 농사꾼한테서 받은 10단량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한 푼도 못 받게 된 셈이죠. 효자 만든 금반지. 요새 어디 진짜 효자 효부가 그리 흔한가요? 부모가 늙어서 천덕꾸러기가 되면 제대로 봉양해야 하건 말건 곁에나 두고 살면 그게 효자여 효부지 뭐 별게 있나요? 숫제 갖다 버리지만 않으면 어쨌든지 효자 효부 소리를 듣는단 말이거든요. 옛날에도 부모한테 효도하기는 쉽지 않았던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한 과수댁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뼈가 휘도록 일해서 아들 삼형제를 다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장가보내 며느리도 봤습니다. 며느리 셋을 보고 손자 손녀까지 보는 동안에 나이를 먹고 기운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들 며느리가 점점 과시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이리저리 쓰레기 마냥 내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거든요. 늙은이가 괄시받고 먹을 것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뻔한 거죠.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만 병을 얻어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 괄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무슨 몹쓸 버러지라도 되는 듯이 아주 박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혼자 내버려두고 삼형제가 다 세간을 나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참 신세가 처량하게 된 거죠. 병든 몸으로 혼자서 어찌어찌 보리죽이나 끓여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라고 있는 것은 곱빼기도 안 베다가 보름 만에 한 번, 한 달 만에 한 번 그저 죽었나 살았나 빗쭉 들여다보고는 가버리는 게 다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사는 꼴이야 말이 아니지만은 이렇게라도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게 다 부처님 덕이다 싶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가 보리쌀 남은 것 한 대박 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어찌 혼자 사십니까? 자제들은 없나요?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살기 바쁜데 이 늙은 것 돌볼 틈이나 있겠어요. 나야 이렇게 사는 게 도리어 편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더니 바랑에서 금반지를 하나 꺼내주더랍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제법 값나가는 반지인 듯한데 그걸 내주면서 이것은 저 건넌마을 장자댁에서 시주받은 물건이운데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받아서 꼭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하거든요. 안 받으려고 해도 억지로 맡기고 가버리니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칠 방도가 있다는 말도 들은지라 스님 말대로 금반지를 손가락에 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났는데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왔겠지 뭐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가락에 못 보던 반지가 있는 걸 보고는 이놈의 큰아들 내외가 그만 눈이 환해졌습니다. 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게 우리 차지 돼야지. 아우들 차지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어머니를 대접하는 게 싹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박대했다가 금반지를 아우한테 물려주면 큰일이니까 말이에요. 내외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른다. 방에 불을 덮게 뗀다. 음식 장만한다.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둘째네가 와서 보고는 금반지에 마음이 쏠리니까 또 대접이 극진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도 그랬습니다. 삼형제가 하루아침에 아주 효자 효부가 되었습니다.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얼굴이나 빗쭉 내밀던 것이 이제는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와서 수선을 떠는 거예요. 이제까지 혼자서 죽지 못해 살다가 갑자기 삼형제 봉양이 극진하니 살판이 났지 뭐예요. 본래 어머니가 얻은 병이란 게 뭐예요. 자식들한테 괄시받고 잘 얻어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런데 대접 잘 받고 잘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은 거죠. 아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삼형제 속마음이야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금반지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지만은 어찌됐든 효자 효부 노릇이 극진하니 잘된 일이지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호강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죽을 때는 금반지를 절에 시주했다네요. 스님한테 받은 것이니 스님한테 돌려준 건데 아들 며느리야 땅을 칠 노릇이지만 그놈의 반지 덕에 효자 효부 노릇한 셈이니 원통할 것도 없죠. 돼지가 된 대감. 옛날에는 뇌물로 배 채우는 벼슬아치가 왜 그리 많았던지 몰라요. 떵떵거리며 행색개나 하는 벼슬아치 치고 매관매직 안 하는 이가 드물었다니 참 한심한 일이죠. 옛날이라고 청빈한 벼슬아치가 없었겠나만 그런 사람 이야기보다 토색질하는 벼슬아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아요. 옛날 저 시골 어느 고을에 돈깨나 가진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고 할 일 못할 일 안 가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개같이 번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삼천 석지기를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에이,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천 석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에 바리바리 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가서 세도가 떠르르 하다는 대감댁에
문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온 돈바리를 내놓고 대감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고을살이 하나 줍시오. 했습니다. 돈으로 벼슬 사는 놈이나 팔아먹는 놈이나 다 한 통 속이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 있나요? 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알아보지. 이렇게 되면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면서 벼슬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벼슬 사러 온 놈이 어디 한둘인가요? 하루에도 서너 놈씩 돈을 바리바리 싣고 들어와서 갖다 바치고는 문객으로 그냥 눌러앉는 거였습니다.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내는 거지요. 그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놈은 일찍 벼슬을 얻어나가고 적게 바친 놈은 한 1년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제풀에 욕이나 바가지로 퍼붓고 물러나든가 아니면 배짱 내밀고 3년이고 4년이고 죽치다가 대감이 그만 지긋지긋해서 한 짜리 주면 받아가든가 뭐 그러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 1년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세도가 하늘에 닿는 대감한테 왜 벼슬 안 주느냐고 삿대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루는 슬그머니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슬그머니 떠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내 놈한테 돈바리를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벼슬 하나 안 줘. 더럽다, 더러워. 차라리 딴 데 가서 벼슬 사고 말지. 이런 말이거든요. 아, 욕심이 디룩디룩한 대감이 그런 말을 듣고 오냐, 가거라. 할 것 같나요? 응,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놔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집에 기별을 해서 돈을 더 올려보내라 했습니다. 3천석 지기 가운데 1,000석 떼어주고 2,000석 남은 것 중에서 또 한 1,000석 떼어 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 놓고 대감,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짜리 마련해 줍시오. 했습니다. 욕심이 디룩디룩한 대감이 돈을 보고서야 녹지근해지지 않을 리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말은 사근사근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나요?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붙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리는 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하려는 말이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사람이 시골에 기별을 해서 나머지 1,000석지기를 다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걸 몽땅 팔아갖다 바쳤습니다. 대감,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을이라도 하나 줍시오. 걱정 말고 기다려봐. 그래서 또 사랑에 처박혔습니다.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슬그머니 부하가 났습니다.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가품을 해야지. 이건 몸이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일반이거든요. 대감을 찾아가서 대감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붙들고 미안하다든지 좀 더 기다려보라든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럼 잘 가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일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분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평생 모은 3,000석지기를 그놈의 대감 입에다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에그, 내가 벼슬에 환장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구나. 털레털레 내려오다 보니 노자는 똑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길가 오두막에 웬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 소쿠리 담아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 참외가 곧 입에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노인장, 거 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요? 이 참외망태를 한번 뒤집어서 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참외망태 뒤집어 쓰는 일이야 뭐 힘들 게 있나요? 훌렁 뒤집었었지요. 그랬더니 아 이게 웬일이에요?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제 몸이 돼지 몸이 돼버렸습니다.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꿀꿀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쯧쯧, 이 망태는 보통 사람이 쓰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건데 이놈은 욕심이 좀 많았나 보오.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3,000석 살림을 다 팔아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죠.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속도 시꺼맸지 뭐예요. 벼슬을 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든지 해야 할 것을 대감한테 뇌물이나 먹이고 벼슬을 구했으니 돼지가 돼도 싸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울음소리로 들리나요? 돼지가 꿀꿀꿀꿀 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리죠.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이놈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이놈한테 달렸소. 나는 이만 가오. 하고 바람같이 어디론가 가버리네요. 이 사람 혼자 오두막에 남아서 밤새도록 꿀꿀꿀꿀 하고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에라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외나 실컷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외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참외를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두어 개 먹었더니 얼굴이 사람이 되고 서너 개 먹었더니 몸통이 사람이 됐습니다. 대여섯 개를 먹었더니 팔다리까지 사람이 다 됐습니다. 사람이 다 되니까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이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자. 이 사람이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대감집에 떡갔습니다. 대감님, 저 왔습니다. 아, 시골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왔어? 가다 보니 서운해서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며칠 묵으면서 기회만 보다가 하루는 대감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망태니까 뭐 볼 것이 있나요?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험이 나타나죠. 금방 돼지가 된 거예요. 한참 뒤에 대감이 잠에서 깨보니 아 이런 병고가 있나요? 자기가 돼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꿀꿀 하는 소리밖에 안 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 돼지가 되어서 어딜 나갈 수가 있나요?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꿀꿀거리고 있었죠. 이때 이 사람이 슬쩍 방에 들어가서 대감,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니 대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꿀꿀 소리가 진동을 하거든요.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듣는 약을 알고 있사온데 약값이 좀 비쌉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일 뿐이니 약값을 좀 주시면 구해오겠습니다. 대감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데가 없거든요. 돼지가 되어서도 동계는 잘 챙겨놨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갔다 바친 돈이더래요. 그 돈을 받고 참외를 두어 개 사다가 으깨어 약탕기에 담아 먹였죠.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험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돈 몇 바리를 받아가지고 참외 2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다리가 돼지 다리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도 다 받았어요.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거죠. 그러고 나서야 참외를 더 먹여서 팔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2번 다시 돈으로 벼슬 살 생각을 않고 그냥 농사 지으며 잘 살았습니다. 대감도 1번 돼지가 되고 나서 혼이 다 빠졌는지 그 뒤로는 매관매직을 않고 살더랍니다.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야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